잿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낮게 내려앉은 11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서유는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배추의 마지막 잎사귀를 벌리며 소금을 흩뿌렸다. 절여진 배추의 풋내와 굵은 소금의 짭조름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넓은 마당은 이 연례 행사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마당 한편에는 커다란 고무대야 몇 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소금물에 잠긴 배추들이 숨을 죽인 채 다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가, 그렇게 설렁설렁 뿌리면 속까지 절여지지가 않아. 잎사귀 사이사이를 야무지게 벌려서 아주 그냥 소금으로 문질러줘야지. 박 여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지적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 서유는 하던 동작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다. 박 여사는 허리에 두 손을 얹은 채 마치 숙련된 장인이 미숙한 도제를 다루듯 서윤의 손길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요즘 것들은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무언의 판결이 담겨 있었다. 네, 어머님. 이렇게요?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배추줄기 안쪽에 소금을 한 줌 더 우겨 넣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배추의 차가운 감촉보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더 서늘하게 느껴졌다. 결혼 3년 차, 서윤에게 김장은 단순한 가사노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종의 시험이었고 통과 의례였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서윤은 번역가였다. 그녀의 세상은 조용한 서재 안, 모니터 화면 속 텍스트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논리와 맥락, 그리고 명확한 경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녀에게 시댁의 문화는 종종 해독 불가능한 고대 상형 문자처럼 느껴졌다. 특히 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계 없는 관심과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는 그녀를 질식하게 만들었다. 남편 민주는 그런 두 여자 사이에서 언제나처럼 어정쩡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마당 구석에서 물을 씻으며 애써 이 미묘한 신경전에서 비껴나 있으려 했다. 엄마, 서윤 씨도 이제 많이 늘었네. 작년보다 훨씬 잘하는데? 그의 말은 기름을 부은 불에 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격이었다. 칭찬인 듯 했지만 그 기저에는 아직도 엄마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의미가 깔려 있었고 박 여사는 그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다. 잘하긴 뭘 잘해. 아직 멀었지. 쟨 손끝이 야무지질 못해서 음식 맛이 깊이가 없어. 너는 내가 해준 김치 아니면 입에도 안 대잖니. 박 여사는 서윤을 향해 있던 시선을 아들에게로 돌리며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서윤은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였지만 동시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유하는 수십 년의 역사와 입맛, 그리고 그들만의 유대감 앞에서는 영원한 이방인이었다. 서윤은 묵묵히 배추를 뒤집었다.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든 짠 소금물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따갑게 후벼 파는 듯했다. 김장이 끝나고 온몸이 소금과 땀으로 절여진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고생했어, 여보. 엄마도 참. 꼭 그렇게 한마디씩 해야 직성이 풀리나 몰라. 괜찮아. 서윤의 대답은 짧고 건조했다. 정말 괜찮은 것이 아니야. 괜찮다고 말해야 이 피곤한 상황이 빨리 끝난다는 것을 학습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자신처럼 보이지 않는 감정에 노동에 시달리는 며느리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엄마가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표현 방식이 좀 옛날 뿐이라 그렇지. 당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또 시작이다. 서윤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민준의 아기는 없어라는 변명은 모든 갈등의 원인을 시어머니의 옛날 방식으로 돌리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봉합일 뿐이었다. 나도 알아. 어머님이 나 미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란 거. 근데 민준 씨, 아낀다는 게 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존중 없이 그냥 우리 집안 방식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끼는 거야? 어머님은 박혜숙이라는 사람의 방식으로 며느리를 사랑하는 거고, 나는 김서윤이라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은 거야.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날이 서 있었다.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십 년간 몸에 밴 아들로서의 관성을 거스르기가 두려웠다. 어머니의 서운해할 얼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한탄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든 민준의 옆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결혼은 민준이라는 한 남자와의 결합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역사, 그의 가족, 그리고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세계와의 충돌이었다.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자신은 끊임없이 자신의 색깔을 잃고 희미해져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평일 오후였다. 서윤은 한창 번역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의학 전문 서적이라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집안은 오직 타자 소리와 간헐적으로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이 들릴 뿐 완벽한 고요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그때 현관 도어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삐삐. 이어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가, 일하니? 박 여사였다. 서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일이 잦았다. 처음에는 그게 정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범으로 느껴졌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전화라도 주시지. 서윤은 서재에서 나오며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었다. 박 여사는 양손에 커다란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다. 김장날 가져온 김치 외에도 장조림, 멸치볶음, 나물 무침 등이 가득했다. 전화는 무슨,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데 김장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나 싶어서 반찬 좀 해왔다. 냉장고 열어보니 아주 텅텅 비었더구먼. 둘이 맨날 시켜만 먹지.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와 평가가 매겨지는 것 같았다. 소파가 너무 어둡다. 커튼이 칙칙하다. 집에 사람 사는 온기가 없.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도 밥 잘해 먹어요. 요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감사합니다. 서윤은 억지로 감사의 말을 전하며 반찬통을 받아들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이미 지난번에 가져다 주신 반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윤과 민준 두 식구가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다. 결국 먹다 지쳐버리게 될 것이고 나중에 시어머니는 정성껏 해줬더니 다 버렸다며 서운해할 것이다. 이 모든 레퍼토리가 뇌리에서 자동 재생되었다. 박 여사는 서윤이 반찬을 정리하는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는 서윤의 서재를 힐끗 보며 물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구석에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보면 돈이 나오니? 여자는 그래도 몸을 좀 움직이고 집안을 쓸고 닦고 해야 혈액순환도 잘 되고 나중에 애도 잘 낳는 법이야. 또 애 이야기였다. 결혼한 순간부터
서윤은 김서윤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 할 여자로 규정되었다. 그녀의 일, 그녀의 꿈, 그녀의 정체성은 모두 출산이라는 대과업 앞에서 부차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어머님, 제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천천히 가질 생각이에요. 저희 둘 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요. 준비는 무슨 놈의 준비. 애는 그냥 낳아서 키우는 거야. 너희 아버지는 단칸방에서 나랑 만나 애 둘 낳고 악착같이 살아서 이만큼 이룬 거야. 요즘 것들은 너무 생각이 많아서 탈이야. 그러다 식이 다 놓친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세계에서 자식의 행복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완성되는 것이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적당한 나이에 결혼,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 그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거나 철이 없는 것이었다. 서윤이 느끼는 커리어에 대한 성취감이나 개인으로서의 자아실현 같은 개념은 그녀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다. 서윤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이 대화는 언제나 평행선이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시어머니에게 과일이라도 내어오려 했다. 그때 박 여사가 탁자 위에 놓인 서윤의 책을 집어들었다. 서윤이 최근 번역을 마친 페미니즘 철학에 관한 책이었다. 이게 다 뭐니? 여자 어쩌고 저쩌고 무슨 이런 어려운 책을 읽어? 아가, 여자는 너무 많이 배우면 팔자가 세지는 법이야. 적당히 알 거 알고 모를 건 모르고 남자기 살려주면서 사는 게 현명한 거야. 순간 서윤은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책은 그녀의 자부심이었다.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결과물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책을 마치 무슨 해로운 벌레라도 되는 양 취급했다. 그녀의 말은 서윤의 일, 가치관, 그리고 그녀 자신 전체에 대한 부정이었다. 어머님, 그건 어머님 세대의 현명함이겠죠. 제게는 제 방식의 현명함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일을 존중받고 싶어요. 어머님이 어머님의 살림을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기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저 책이 그런 의미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차갑고 단단하게 울렸다. 박 여사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늘 순하게 네네 하던 며느리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니?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너는 왜 그렇게 매사를 삐딱하게 듣니? 삐딱하게 듣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듣는 거예요. 어머님 말씀은 저를 위한 조언이 아니라 어머님의 가치관을 저에게 강요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머님도 제 인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 여사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다정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노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세상에,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를 다 듣네.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민준이한테 다 이를 거야. 네가 시어미한테 어떻게 말대꾸를 하는지 똑똑히 전할 거다. 박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들고 왔던 빈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녀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인 눈으로 서윤을 쏘아보고는 마치 서윤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서윤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잘한 일일까? 후회는 없었지만 앞으로 닥쳐올 후폭풍이 두려웠다. 어쨌든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웃으며 모든 것을 감내하는 며느리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이것은 끝의 시작이거나 혹은 새로운 관계의 고통스러운 시작일 터였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윤에게 물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엄마 목소리가 안 좋으시던데. 서윤은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상황과 마주했다. 그녀는 담담하게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부터 반찬, 아이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페미니즘 책에 대한 모욕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난처함이 역력했다. 서윤아, 엄마가 좀 심하셨던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있었을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엄마 연세에 그런 책이 좋게 보이셨겠어?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었잖아. 서윤은 민준의 반응에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였다. 네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상황을 무마하고 싶어하는 남편의 이기심뿐이었다. 좋게 넘어가. 언제까지 내가 내 자신을 지우고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라는 가면을 쓰고 사는 게 좋게 넘어가는 거야? 민준 씨, 당신은 몰라. 당신은 언제나 그 집의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언제나 평가받고 지적당하고 바뀌기를 강요당해. 당신은 당신 엄마와 나 사이에서 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 내 편이 되어달란 말이야. 누구 편을 들라는 게 아니잖아. 둘 다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어떻게 한쪽 편만 들어. 당신도 조금만 이해하고 엄마도 조금만 변하시면 되는 문제 아니야? 이해? 나 3년 동안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야. 존중의 문제라고. 그리고 어머님은 절대 안 변해. 아니, 변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겠지. 왜? 당신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언제나 엄마 편을 들어주면서 내게 이해하라고 말하는 당신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언성은 높아졌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윤의 서름과 민준의 회피적인 태도가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민준은 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일해야 해? 라며 소리쳤고 서윤은 당신은 언제나 그게 문제야. 회피하고 도망치고 당신 어머니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벽을 쌓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야. 라고 맞받아쳤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방을 썼다.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윤은 차가운 침실에 홀로 누워 생각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쩌면 문제의 본질이 아닐지도 모른다. 진짜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아내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남편 민준에게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깊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다.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서윤과 박 여사 사이에는 냉전이 시작되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불시에 찾아오지 않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 민준을 통해 간간히 소식을 전해들을 뿐이었다. 민준은 주말마다 혼자 본가에 다녀왔다. 그는 서윤에게 함께 가자고 조심스럽게 권했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어머님이 먼저 나에게 사과하시기 전에는 안 가. 아니, 사과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최소한 내게 했던 말이 무례했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민주는 그런 서윤을 보며 답답해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못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그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집에서는 아내의 눈치를 보고 본가에 가면 며느리는 왜 안 오냐, 아직도 화가 안 풀렸더냐 는 어머니의 타박을 들어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윤은 시댁과의 단절이 가져다주는 평화에 익숙해졌다.
주말이면 민준과 오붓하게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 불쑥 찾아오는 시어머니도, 냉장고를 채우는 과한 반찬도, 숨 막히는 잔소리도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위태로운 것이었다. 민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이 날이 갈수록 짙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다. 서유는 깜짝 놀라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민준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유나, 나 너무 힘들어.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때문에 깨지고 집에 오면 당신이랑 엄마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다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다. 민준의 취약한 모습에 서윤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녀는 늘 강하고 다정하기만 했던 남편의 어깨에 놓인 짐의 무게를 그제야 실감했다. 그 역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에게는 효자여야 하고 아내에게는 든든한 남편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길을 잃은 한 남자.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까지 힘들게 해서. 서유는 민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니야.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바보 같아서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는데 엄마를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 엄마 인생에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엄마를 서운하게 하면 벌받을 것 같아.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유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시어머니의 완고함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아들에 대한 집착, 남편의 우유부단함 뒤에 숨겨진 죄책감과 효심.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었다. 각자의 상처와 역사가 만들어낸 복잡한 감정의 방정식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 침대에 누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유는 자신이 느꼈던 소외감과 무시당하는 기분을 차분히 설명했고 민주는 처음으로 변명 없이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다. 그는 자신의 미숙함과 이기심을 인정했다. 내가 당신과 엄마 사이에서 제대로 된 다리가 되어주지 못했어. 미안해. 앞으로는 당신을 혼자 외롭게 두지 않을게. 엄마 문제, 이제 나 혼자 상대할게. 당신은 더 이상 상처받지 마. 민준의 약속은 서윤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간단히 해결되지 않았다. 며칠 뒤 박 여사가 몸져 누웠다는 연락이 왔다. 민준의 고모에게서 온 전화였다. 네, 엄마가 요즘 통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이 누워만 계신다. 아무래도 며느리랑 싸운 것 때문에 소가리를 심하게 하시는 것 같구나. 민준은 전화를 끊고 망설였다. 서유는 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어머님 편찮으시대. 고모 말로는 우리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시는 것 같대. 서유는 쓴웃음을 지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아들의 관심과 며느리의 굴복을 얻어내기 위한 가장 고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아프다는 무기. 그래서 가볼 거야? 가봐야지. 그래도 엄마인데 당신도 같이 가주면 안 될까? 당신 얼굴 보면 엄마도 기운 차리실지 몰라. 민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서유는 갈등했다. 여기서 거절하면 그녀는 시어머니를 병들게 한 악독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순순히 따라 나서는 것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정 게임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서유는 민준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이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일시적인 항복일 뿐이었다.
시댁에 도착하자 집안은 싸늘했다. 박 여사는 안방에 누워 있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가자 희미하게 신음소리를 냈지만 뒤따라 들어온 서윤을 보고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괜찮다. 늙으면 다 아픈 거지. 너희 바쁜데 올 거 없었다. 박 여사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철저히 서윤을 없는 사람 취급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박 여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박 여사는 대답 대신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 모습에 민준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윤의 눈치를 살폈다.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다. 쌀을 씻고 냉장고에 있는 채소를 다져 죽을 끓이기 시작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보글보글 죽이 끓는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죽을 끓이는 동안 서윤은 많은 생각을 했다. 그녀는 왜 여기에 와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이 관계를 어떻게든 봉합하고 싶어서?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박 여사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자의 삶. 그녀의 세상에서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을 전수하고 대를 이어 가문의 전통을 지켜야 할 존재였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서윤의 등장은 그녀의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죽이 다 끓었을 때쯤 서윤은 쟁반에 죽 그릇과 동치미를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박 여사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민준이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 했지만 박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입맛 없다. 치워라. 그때였다. 서윤은 쟁반을 머리맡에 내려놓고 박 여사의 마르고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다. 박 여사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놓지 않았다. 어머님, 저 그날 어머님께 너무 딱딱하게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을 꺾은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미숙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님, 저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어머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며느리이고 싶지, 어머님 방식대로 바뀌어야만 하는 미숙한 아이이고 싶지 않아요. 저를 그냥 김서윤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시면 안 될까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녀도 모르게 터져나온 진심이었다. 그동안 쌓였던 서름과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윤에게서 시선을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잠시 후 박 여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다. 그날 두 여자는 오랜 시간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눈물만 흘렸다. 민주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남편으로서도 아들로서도 끼어들 수 없는 두 여자만의 세계가 그곳에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서윤과 박 여사의 관계는 기묘한 국면을 맞았다. 이전처럼 살갑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날 선대립도 없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서윤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았다. 가끔 반찬을 해다 주어도 현관문 앞에 조용히 놓아두고 갈 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일은 없었다. 서윤 역시 주말에 민준이 본가에 갈 때 한두 번쯤은 동행했다.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색한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와 거리를 지키려 노력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서윤이 시댁에 갔을 때 박 여사가 낡은 앨범을 보고 있었다. 서윤이 무심코 옆에 앉아 박 여사는 잠시 망설이다. 앨범을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 여사가 있었다. 앳된 얼굴, 수줍은 미소. 서윤이 아는 지금의 완고한 시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때가 민준이 아빠랑 막 결혼했을 때구나. 박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진 속 그녀는 시어머니, 그러니까 서윤에게는 시할머니와 함께 부엌에 서 있었다. 표정이 왠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저희 할머님 무서우셨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여사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웠지. 호랑이가 따로 없었. 음식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춘다고 타박하고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매일 밤 몰래 울다 잠들었어.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지. 박 여사는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녀 역시 혹독한 시집살이를 겪은 며느리였다. 그녀가 서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 자신이 젊은 시절 가장 듣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들이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세월이 흘러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너한테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 딴에는 잘해준다고 한 게 너한테는 상처가 됐나 보구나.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자책과 회한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 어떤 사과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라는 껍질 뒤에 숨은 박혜숙이라는 한 여자를 보았다. 상처받고 외로웠고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었던 한 인간을.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는 작은 노력이 싹텄. 서윤은 가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박 여사는 서윤의 일에 대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주었다. 물론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세월이 만든 가치관의 차이는 쉽게 좁혀질 수 없었다. 여전히 박 여사는 손주를 기다렸고 서윤은 자신의 삶의 속도를 존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변화는 민준에게서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방관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서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하면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엄마, 그건 서윤 씨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주세요. 반대로 서윤이 시어머니에 대해 서운함을 토로하면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그녀의 편이 되어주었다.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민준의 변화는 두 여자의 관계에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심판관이나 중재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박 여사의 아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그가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자 서윤과 박 여사는 비로소 각자의 섬에서 벗어나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 2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서윤의 서재에는 그녀가 번역한 책들이 몇 권 더 늘었다. 그 중에는 육아에 관한 심리학 서적도 한 권 있었다. 그녀는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였다. 아이는 두 사람이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왔다. 박 여사는 예비 할머니가 된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예전처럼 서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서윤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음식을
조용히 사다 주거나 힘든 건 없냐고 묻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 어느 주말 오후 서윤과 민주는 시댁에 들렀다. 박 여사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아기 베넷저고리에 손바느질로 자수를 놓고 있는 것이었다. 한 땀 한 땀 서툴지만 정성 가득한 솜씨였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서윤이 놀라 묻자 박 여사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쑥스럽게 웃었다. 내 할머니가 나 민준이 가졌을 때 이렇게 다 만들어주셨어. 요즘엔 다들 좋은 거 사서 입힌다지만 그래도 할미가 이거 하나는 해주고 싶어서. 베넷저고리 끝에는 작은 복부자가 앙증맞게 수놓아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윤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가 놓는 것은 단순한 잣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세대를 이어 흐르는 내리사랑이었고 그녀가 며느리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던 상처를 모두 끌어안고 피워내 서툴지만 진심 어린 화해의 꽃이었다. 서윤은 박 여사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 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가만히 서윤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두 여자의 모습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아마 앞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세대 차이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은 영원히 완전히 합쳐질 수 없는 평행선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았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나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는 민준이 있었다. 서윤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기댄 채 뱃속아이의 태동을 느꼈다. 새로운 생명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자신은 과연 어떤 시어머니가 될까? 서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오늘 이 햇살의 따스함과 한 땀 한 땀 이어지는 사랑의 의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유산이자 앞으로 그녀가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지혜였기 때문이다. 마당의 감나무에 마지막 남은 붉은 감 하나가 늦가을의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풍경이 이상하게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전쟁 같았던 시간은 지나고 길고 지루했던 갈등의 터널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작은 빛을 발견한 참이었다. 전쟁 같았던 시간은 지나고 길고 지루했던 갈등의 터널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서로를 마주볼 수 있는 작은 빛을 발견한 참이었다. 그 빛은 눈이 부실 만큼 환하지도 모든 어둠을 몰아낼 만큼 강력하지도 않았다. 그저 서로의 얼굴을 희미하게나마 알아보고 발밑의 돌부리를 피해갈 수 있을 정도의 작고 따스한 온기를 지닌 빛이었다. 서윤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오면서 두 여자 사이의 공기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박 여사는 이제 서윤을 며느리가 아닌 곧 태어날 자신의 손주를 품고 있는 어미로 대하는 듯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서윤의 몸과 뱃속의 아이에게로 향했다. 매주 한 번씩 박 여사는 손수 고운 공국이나 제철 과일, 영양가 높은 반찬들을 양손 가득 들고 찾아왔다. 예전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대신 그녀는 항상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그 짧은 기다림의 시간은 서로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여유를 주었고 존중의 또 다른 표현 방식이 되었다. 아가, 힘들지는 않고
입덧은 좀 가라앉았니? 네, 어머님. 이젠 괜찮아요. 매번 이렇게 무겁게. 무겁긴 뭐가 무거워. 네가 잘 먹어야 뱃속 애기도 튼튼하지. 이건 내가 직접 쑤어온 팥죽인데 애군을 쫓아준단다. 조금이라도 맛보렴. 박 여사가 내미는 음식에는 언제나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러셨는데 라는 서두가 붙었다. 과학적 근거는 희박했지만 그 안에는 손주를 위하는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유는 더 이상 그런 말들에 나를 세우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묵묵히 팥죽을 받아 먹었고 맛있어요. 어머님하고 웃어 보였다. 그 미소 한 번에 박 여사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펴졌다. 하지만 평화는 종종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품고 있는 법이다. 아이의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산후조리라는 거대한 장벽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서윤과 민주는 일찌감치 최신 시설을 갖춘 산후조리원을 예약해둔 상태였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몸을 회복하고 다른 산모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싶었다. 그 계획을 들은 박 여사의 얼굴은 삽시간에 굳어졌다. 뭐? 산후조리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런 데를 가니? 산모는 뜨끈한 아랫목에서 땀 푹 내면서 몸을 지져야 뼈에 바람이 안 드는 법이야.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그냥 이 집으로 들어오너라. 미역국은 내가 귀가 아프도록 끓여주고 애기 똥기저귀도 내가 다 갈아줄게. 박 여사에게 산후조리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베푸는 가장 큰 사랑이자 의무였다. 자신의 혹독했던 산후조리와는 다르게 며느리만큼은 자신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해주리라 다짐해왔던 것이다. 그녀의 제안은 순수한 호의였지만 서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구속으로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집에서 시어머니의 방식대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숨이 막혔다. 갓 태어난 아기와 단둘이 혹은 남편과 함께 오롯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어머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는 그냥 조리원에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 여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문가는 무슨 전문가? 애 낳고 몸 푸는데 나보다 더 전문가가 어딨어. 내가 민준이 낳고 전몸살로 끙끙 앓을 때 네 할머니는 찬물 한 그릇 안 떠다 주셨다. 그 서러움을 나는 너한테는 절대 안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 남의 손에 맡기지 말고 이 어미 말 들어라.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감쌌다. 또다시 과거의 갈등이 재현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 민준이 나섰다. 그는 서윤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고는 어머니의 옆에 가서 앉았다. 엄마 마음 저희가 왜 모르겠어요. 서윤 씨랑 뱃속아기 생각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어머니의 마음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 그것이 그가 배운 첫 번째 지혜였다. 박 여사의 굳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런데 엄마, 서윤 씨는 지금 몸도 마음도 많이 예민한 상태예요. 낯선 환경보다는 자기가 편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기 방식대로 몸을 추스르고 싶어 해요. 그게 꼭 엄마 방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윤 씨한테는 그게 더 맞는 방식이라는 거죠. 엄마가 서윤 씨를 아끼는 만큼 저희도 엄마를 힘들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산후조리라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데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면 안 되죠. 아들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있었다. 그는 아내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함께 전했다.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의 태도에 박 여사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명분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운함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었지만 아들의 말처럼 자신도 이제는 밤새 아기 기저귀를 갈고 산모를 챙길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대신 매일 와서 들여다볼 거다. 미역국이라도 끓여다 줘야지. 그것은 완전한 항복이 아닌 명예로운 타협이었다. 서유는 민준에게 고마움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박 여사를 향해 진심으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끓여주시는 미역국, 저 매일 먹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갈등이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어. 진통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새벽에 양수가 터졌다는 서윤의 다급한 목소리에 민주는 정신없이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향했다. 연락을 받은 박 여사는 동이 트기도 전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분만실 앞복도 의자에 꼿꼿이 앉아 묵주를 돌리며 기도를 시작했다. 서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문틈으로 새어나올 때마다 그녀의 어깨는 움찔거렸고 주름진 손은 더욱 세게 묵주를 움켜쥐었다. 그 모습은 수십 년 전 민준을 낳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겹쳐지며 그녀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10시간이 넘는 진통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민준이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나와 외쳤다. 엄마, 아들이에요. 서윤 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해요. 박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잠시 후 간호사가 작고 하얀 속삭이에 쌓인 아기를 데리고 나왔다. 쭈글쭈글하고 붉은 얼굴, 꼭 감은 눈, 가느다란 팔다리.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다. 자신의 아들을 쏙 빼닮은, 하지만 동시에 며느리의 얼굴도 언뜻 보이는 작은 생명체였다. 아기는 그녀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갈등과 미움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기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녀의 심장까지 전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화해의 입맞춤이었다. 서윤이 입원한 산후조리원은 쾌적하고 조용했다. 박 여사는 약속대로 거의 매일 그곳을 찾았다. 커다란 보온병에 담아온 미역국은 언제나 뜨끈했고 정성스럽게 묻혀온 나물 반찬은 입맛을 돋우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지 않았다. 대신 신생아실 유리창 너머로 손주 하준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거나 곤히 잠든 서윤의 이마를 조용히 짚어보고 돌아갔다. 하루는 서윤이 전몸살로 끙끙 앓고 있었다. 가슴이 돌덩이처럼 뭉치고 열이 펄펄 끓었다. 조리원의 가슴 마사지 전문가가 와서 풀어주었지만 고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침 찾아온 박 여사가 그 모습을 보더니 팔을 걷어붙였다. 이리 누워보렴. 이럴 땐 옛날 방식이 최고야. 그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서윤의 가슴을 찜질해주고는 조심스럽지만 능숙한 손길로 뭉친 곳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명을 지를 만큼 아팠지만 박 여사의 손길이 닿을수록 신기하게도 통증이 가라앉고 뭉쳤던 가슴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너 낳을 때도 꼭 이랬어. 젖은 퉁퉁 불어서 아파 죽겠는데 애는 빨지를 못하고 어찌나 서럽던지. 박 여사는 서윤의 가슴을 주무르며 자신의 옛 이야기를 두런두런 풀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서윤을 가르치려는 훈계가 아니라 같은 길을 먼저 걸어간 인생 선배가 건네는 위로와 공감이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픔과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몸의 아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여자 대 여자로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서윤의 가슴에서는 뭉쳤던 모유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까지도 시원하게 풀려나왔다. 꿈 같았던 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세 사람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진짜 육아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하준이는 등 센서가 달린 예민한 아기였. 눕히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고 밤낮이 바뀌어온 가족을 녹초로 만들었다. 서윤은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집안을 서성였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좀비처럼 변해갔다. 민준도 퇴근 후와 주말에 최선을 다해 육아를 도왔지만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었다. 박 여사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반찬을 해주고 집안일을 도왔다. 그녀는 서윤에게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라 하고는 우는 하준이를 능숙하게 안아들고 등을 토닥였다. 신기하게도 할머니 품에 안기면 하준이는 언제 울었냐는 듯 울음을 그치고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세대 차이에서 오는 육아 방식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애를 왜 이렇게 꽁꽁 싸매놨어? 태열 올라온다. 시원하게 해줘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신생아는 체온 조절이 미숙해서 따뜻하게 해줘야 한대요. 옛날엔 다들 찬물에 목욕시키고 맨몸으로 키웠어도 잘만 컸다. 하준아,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리온. 할미가 까꿍해줄게. 박 여사가 하준이를 안고 흔들자 서윤이 책에서 읽은 내용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아기 너무 많이 흔들면 뇌가 흔들려서 안 좋대요. 박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별소리를 다 듣겠네. 내가 민준이 저렇게 흔들어서 업어 키웠다. 그래서 애가 머리가 나쁘더냐? 사소한 충돌은 계속되었다. 서윤은 육아 서적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신 정보들을 신뢰했고 박 여사는 수십 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옛 어른들 말씀을 믿었다. 한쪽은 과학적 근거를 댔고 다른 한쪽은 살아있는 증거 민준을 들이밀었다. 갈등이 폭발한 것은 하준이가 생후 50일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저녁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다. 체온이 38도를 넘어가자 서윤은 겁에 질렸다. 당장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옷을 챙겨 입었다. 마침 집에 와 있던 박 여사가 그녀를 말렸다. 예, 이 밤중에 어딜 가려고. 애들은 원래 크면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옷 벗기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면 금방 열 내려. 어머님, 신생아는 열 나는 게 위험하대요. 뇌수막염일 수도 있다고요. 병원 가봐야 해요. 의사들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것만 준다. 내 말 들어. 병원 가면 애만 더 고생이야. 두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서윤은 아기가 잘못될까봐 불안에 미칠 것 같았고 박 여사는 며느리가 자신의 경험을 무시하고 유난을 떤다고 생각했다. 그때 퇴근한 민준이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을 내렸다. 엄마, 일단 병원부터 가요. 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 들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서윤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준이 괜찮을 거야. 그는 쩔쩔매는 서윤을 진정시키고 서운해하는 어머니를 설득했다. 결국 세 사람은 하준이를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몇 시간의 기다림과 검사 끝에 의사는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일과성열이라며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다. 큰 병이 아니라는 말에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누구도 말이 없었다. 박 여사의 말이 맞았지만 서윤의 걱정도 틀리지 않았다. 이번 일을 통해 그들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박 여사는
젊은 엄마들의 불안감과 정보에 대한 의존을 이해하게 되었고, 서유는 시어머니의 경험에서 비롯된 연륜과 침착함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육아에는 정답이 없었다. 과학과 경험, 사랑과 지혜가 모두 필요했다. 그날 이후 서유는 육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생기면 책을 찾아보는 동시에 시어머니에게 먼저 물어보았다. 어머님, 민준 오빠는 이럴 때 어땠어요? 박 여사 역시 요즘 엄마들은 어떻게 한대니? 라며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해주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의 방식을 비난하는 대신 각자의 장점을 취합하여 하준이 맞춤형 육아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의 100일이 다가왔다. 100일 잔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서유는 내심 긴장했다. 예전 같았으면 박 여사가 친척들을 전부 부르고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리는 성대한 잔치를 주장했을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박 여사가 먼저 물어왔다. 아가, 하준이 100일 말이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녀의 질문에 서유는 잠시 놀랐다. 자신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준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저희 세 식구끼리 사진 찍고 조용히 식사했으면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 친척들은 서운해할 텐데. 박 여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다. 첫 손주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랴.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괜히 사람들 많이 불러서 애랑 너만 고생시킬 필요는 없지. 그럼 너희 뜻대로 하려무나. 대신 백설기랑 수수팥떡은 꼭 해야 한다. 애기 무병장수 하라고 비는 거니까 그건 빼먹지 말자. 결국 하준이의 100일 잔치는 서윤이 원했던 대로 단출하게 치러졌다. 대신 박 여사가 정성껏 맞춰온 백설기와 수수팥떡이 상에 올랐다. 양가 부모님만 모시고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자리. 박 여사는 연신 하준이를 보며 한바구음을 지었다. 그 모습은 가문의 대를 이을 장손을 보는 흐뭇함이 아니라 그저 사랑스러운 손주를 보는 모든 할머니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그날 저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뒤였다. 서윤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박 여사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놔두거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잖아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나란히 서서 그릇을 닦고 헹구게 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여사였다. 민준이 100일 때는 내가 혼자서 손님 50명치를 음식을 다 했었다. 네 할머님은 부엌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손님들하고 화투치고 계셨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때는 그게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인 줄 알았어. 힘들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서 죽어라 일만 했지. 그런데 잔치가 다 끝나고 나니 네 할머님이 그러시더구나. 음식 솜씨가 이래서야 어딜 가서 내 며느리라고 하겠냐고. 그날 밤 갓난아기인 민준이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서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고단했던 젊은 날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했다. 자신이 겪었던 서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깊고 어두운 터널을 그녀는 혼자서 묵묵히 걸어왔던 것이다. 나는 너한테는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았다. 나 딴에는 잘해준다고 한 건데. 돌이켜보면 나도 결국 네 할머님이랑 똑같은 시어머니였어. 내 방식만 강요하고 너를 힘들게 했지. 미안하다, 아가. 그것은 그녀가 서윤에게 건넨 첫 번째 사과였다. 서툴고 투박하고 너무 늦어버린 사과. 하지만 그 어떤 유창한 말보다도 서윤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젖은 손으로 박 여사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너무 제 생각만 했어요. 두 여자는 한참 동안 부엌에 나란히 서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둔 두 며느리의 눈물은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고 묵은 감정을 흘려보내는 정화의 강물과도 같았다. 하준이가 돌을 맞을 무렵 서유는 복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육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는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 했지만 회사 사정상 쉽지 않았다. 남은 선택지는 시어머니에게 맡기거나 아이돌 보미를 구하거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었다. 박 여사는 당연히 자신이 하준이를 돌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딜 남의 손에 맡기니 할미가 있는데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은 걱정 마라. 그녀의 말은 든든했지만 서유는 마음이 복잡했다. 매일 아이를 시댁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고 육아 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다시 불거질까 두려웠다.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남은 인생을 손주 육아에 저당 잡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유는 며칠을 고민하다 민준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님, 저희가 생각해봤는데요. 어머님께 하준이를 온전히 맡기는 건 너무 죄송한 일인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친구분들 만나서 여행도 다니시고 어머님 인생을 즐기셔야죠. 내 인생은 무슨 하준이 크는 거 보는 게 내 낙이다.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시간제 아이돌 봄이 서비스를 알아봤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만 와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머님이 편하신 날에요. 그것은 모두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었다. 서윤의 독립성도 지키고 박 여사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동시에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그녀의 마음도 존중하는 방법. 박 여사는 처음에는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자신을 희생해야 할 존재가 아닌 자신의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존중해주는 며느리의 속 깊은 배려에 이내 마음이 움직였다. 네가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대신 그 돌봄이라는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고 결정해야겠다. 아무한테나 우리 강아지를 맡길 수는 없지. 그렇게 그들의 삶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갔다. 박 여사는 일주일에 2번 손주 돌보는 할머니가 되었고 나머지 5일은 박혜숙 여사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다니기 시작했고 오랜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활기를 되찾은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서유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바빴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하준이의 돌잔치는 온 가족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다. 돌잡이에서 하준이는 주저없이 청진기를 집어들었다. 박 여사는 우리 손주가 의사가 되려나 보다며 아이처럼 기뻐해. 잔치가 끝나고 서유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어머님, 1년 동안 하준이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저희 부부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상자 안에는 고운 빛깔의 스카프와 여행 상품권이 들어있었다. 박 여사는 놀란 눈으로 서윤과 민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게 다 뭐냐? 나는 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 저희 여기까지 못 왔어요. 친구분들이랑 좋은 곳에 다녀오세요. 박 여사는 말없이 스카프를 매만졌다. 그녀의 눈가가 다시 한번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며느리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며느리 역시 더 이상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주눅드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각자의 삶을 응원하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따뜻한 연대를 이룬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서유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이제 저만치 뒤에 있었다. 그들이 함께 찾아낸 작은 빛은 어느새 그들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넘어지고 상처받는 날들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나는 법을 알았다. 서유는 갓 돌이 지난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다. 언젠가 하준이가 자라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날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그녀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로 오늘 자신이 받은 이 따스한 사랑과 깊은 이해를 그때에도 잊지 않고 전해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 그것이 바로 이 지독했던 갈등을 통해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지혜이자 축복이었다. 그녀가 얻은 가장 값진 지혜이자 축복이었다. 그 후로 몇 년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 하준이는 무럭무럭 자라 어느덧 장난기 가득한 5살배기 사내아이가 되어 있었다. 조잘조잘 떠드는 소리가 온 집안을 채웠고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발소리는 그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소음이었다. 서유는 복직한 회사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민주는 여전히 듬직한 남편이자 아빠였다. 박 여사는 노래교실의 박 총무님이 되어 새로운 인생의 활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잘 맞춰진 톱니바퀴처럼 안정적으로 굴러갔다. 일주일에 2번 박 여사는 총무 명함을 내려놓고 오롯이 하준이 할머니가 되었다. 서윤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하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고 동네 놀이터를 순회했다. 그 시간 동안 박 여사는 젊은 날의 고단함을 보상받는 듯했고 서윤은 든든한 지원군 덕분에 일과 육아라는 2마리 토끼를 잡는데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다. 물론 사소한 의견 차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두고 서윤은 하루 30분 엄수를 주장했지만 박 여사는 손주가 보고 싶어하는 만화 영화를 끝까지 보여주고 싶어 했다. 서윤이 하준이의 간식으로 유기농 과일 퓨레를 챙겨보내면 박 여사는 몰래 달콤한 초콜릿을 쥐어주곤 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 하나하나가 갈등의 불씨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달랐다. 서유는 하루쯤은 괜찮겠지. 할머니의 사랑인데 하고 너그럽게 생각했고 박 여사는 며느리가 알면 서운해할까봐 초콜릿 껍질을 조용히 쓰레기통 깊숙이 숨기는 소심한 공범이 되었다. 그 작은 비밀과 암묵적인 양해는 그들 사이에 쌓인 신뢰의 증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에게 새로운 화두가 던져졌다. 하준이가 다닐 어린이집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서유는 몇 달 전부터 틈틈이 지역 맘카페와 육아 커뮤니티를 뒤지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곳은 집에서 조금 거리가 있지만 숲 체험과 자연주의 교육을 표방하는 대한 어린이집이었다.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직접 채소를 기르며 정해진 커리큘럼 대신 자유롭게 놀며 배우는 곳. 서유는 그곳이야말로 하준이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워줄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주말 저녁 민준과 함께 박 여사에게 어린이집 안내 책자를 보여주며 신나게 설명했다. 어머님, 여기 좀 보세요. 아이들이 직접 텃밭도 가꾸고 숲에 가서 맘껏 뛰어논대요. 너무 좋지 않아요? 하준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민준도 아내의 말에 힘을 보탰다. 요즘은 이렇게 아이들 스트레스 안 주고 자연 속에서 키우는 게 유행이래요, 엄마. 그러나 박 여사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녀는 돋보기를 꺼내 책자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맨날 흙 파고 놀기만 하면 공부는 언제 하니?
내 친구 손주는 벌써 자기 이름도 쓰고 한글도 뗀다는데 요즘은 일찍부터 가르쳐야 나중에 뒤처지지 않는다고들 하더라. 그녀는 근처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영어 조기 교육과 한글 숫자 선행 학습을 내세운 놀이학교를 가리켰다. 저기 상가에 새로 생긴 데는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거기도 한번 알아보지. 그러니 순간 거실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또다시 경험과 정보가,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는 순간이었다. 서윤의 가슴이 살짝 철렁했지만 그녀는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동안 쌓아온 지혜가 그녀에게 침착함을 선물했다.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당연히 하준이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는걸요. 저희도 그게 걱정돼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책상에만 앉혀놓으면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기 쉽대요. 지금 시기에는 충분히 뛰어놀면서 세상을 몸으로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박 여사를 설득하려 들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설명했다. 그리고 현명한 제안을 덧붙였다. 어머님, 그럼 저희 다음 주말에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곳이랑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곳 둘 다요. 직접 가서 보고 하준이가 어디를 더 좋아하는지 본 다음에 결정하면 어떨까요? 그것은 박 여사도 거절할 수 없는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다. 자신의 걱정을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었다. 박 여사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뭐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뭐 약속한 주말 새어른은 하준이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투어에 나섰다. 먼저 들른 곳은 박 여사가 추천한 놀이학교였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아이들은 연령별로 반이 나뉘어 책상에 앉아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색종이를 접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고 교육적인 결과물이 벽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다. 하준이는 낯선 환경에 어색해하며 서윤의 다리 뒤에 숨기만 했다. 다음으로 그들이 향한 곳은 서윤이 점 찍어둔 숲 어린이집이었다. 그곳은 건물부터 달랐다. 번쩍이는 새 건물이 아니라 아담한 목조주택이었고 마당에는 거대한 모래놀이터와 작은 텃밭, 토끼장이 있었다. 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흙투성이가 되어 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통제하기보다 그저 멀찍이 서 지켜보며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돕는 역할만 하는 듯했다. 서윤의 걱정과 달리 하준이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생기를 되찾았다. 엄마의 손을 놓고 달려가 모래밭에 주저앉아 두꺼비집을 만들기 시작했고 다른 아이들이 키우는 방울토마토를 신기한 듯 구경했다. 한 아이가 다가와 같이 놀자 하고 손을 내밀자 하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미끄럼틀로 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세 사람의 얼굴에 각기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뜻밖에도 박 여사였다. 아무래도 두 번째 갔던 데가 낫겠구나. 서윤과 민준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우리 하준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다른 말이 필요 없네. 흙 좀 묻으면 어떠냐. 씻으면 그만이지. 공부는 할미랑 집에서 조금씩 하면 되고. 그 순간 서윤은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고집이나 체면보다 손주의 행복을 우선으로 선택한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유연하고 지혜로운 어른이 되어 있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는 무슨, 다
우리 강아지 조으라고 하는 일인데. 박 여사는 짐짓 무심한 척 창밖을 보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날 그들은 하준이의 첫 사회생활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함께 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어린이집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또 한 뼘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하준이가 숲어린이집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서윤이 회사, 프로젝트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던 가을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박 여사가 하준이를 돌봐주는 날이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하준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나갔다. 알록달록한 단풍이 피 바람에 흩날리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박 여사는 벤치에 앉아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미끄럼틀을 타는 하준이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현기증과 함께 숨이 턱 막혀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을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어머, 박 총무님, 왜 그래요? 얼굴이 새하얘. 친구의 놀란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하준이를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벤치 아래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미끄럼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의 얼굴이었다. 우리 강아지, 어떡하나. 그 생각을 끝으로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놀이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 119에 신고를 했고 다른 한 명은 넘어진 박 여사를 부축하며 정신을 차리라고 소리쳤다. 울음을 터뜨린 하준이를 한 아주머니가 끌어안고 달래주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도착했다. 박 여사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윤은 중요한 회의 중에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불길한 예감에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에 그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혹시 박혜숙 씨 며느님 되시나요? 지금 어머님이 놀이터에서 쓰러지셔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습니다. 서윤은 눈앞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상사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가방만 챙겨들고 회사 밖으로 뛰쳐나갔다. 택시를 잡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다. 제발,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녀는 속으로 수백 번을 되뇌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상황을 알렸다. 민준 역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박 여사는 각종 검사를 받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행히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다. 서윤은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박 여사는 힘겹게 눈을 떠 서윤을 보았다. 그녀의 첫마디는 자신의 안위가 아닌 손주에 대한 걱정이었다. 하준이는, 우리 하준이는 이웃 아주머니가 잠시 데리고 계세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잠시 후 도착한 민준이 의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당장 입원해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밤 박 여사는 응급시술을 받았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고비는 넘겼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박 여사의 곁을 서윤과 민준이 교대로 지켰다. 서윤은 회사에 급히 병가를 냈다. 며칠 동안
그녀는 집과 병원을 오가며 시어머니의 간병에 매달렸. 죽을 쑤어다 먹이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밤새 곁을 지키며 잠든 시어머니의 숨소리를 확인해. 어느 날 밤 민준이 잠시 집에 옷을 가지러 간 사이 병실에는 서윤과 박 여사 둘만 남았다. 잠에서 깬 박 여사가 물을 찾았다. 서윤은 능숙하게 침대 머리를 올려주고 빨대가 꽂힌 물병을 입에 대주었다. 물을 마신 박 여사가 물끄러미 서윤을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된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고생이 많구나. 어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나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이 괜찮으신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어머님 안 계시면 저랑 민준 씨, 하준이는 어떻게 살아요? 서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다. 언제부턴가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단순한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그녀의 삶 깊숙이 들어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소중한 존재였다. 그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내가 너한테는 늘 모진 시어미이기만 했는데. 박 여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뒤늦게 가슴을 찔렀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저 복직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이고 하준이가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란 것도 다 어머님 사랑 덕분이에요. 제가 철이 없어서 어머님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서윤은 시어머니의 앙상해진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졌다.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두 여자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팠던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핥히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듬어 안으며 더 단단한 유대를 쌓아가고 있었다. 박 여사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삶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의사는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식단 조절과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해. 노래교실 총무직도 내려놓아야 했고 친구들과의 온천 여행 계획도 모두 취소되었다. 활기 넘치던 그녀의 어깨가 축 처져 보였다. 매일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민준과 깊은 상의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박 여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어머님, 저희랑 같이 사는 거 어떠세요? 뭐? 같이 살자니. 내가 왜? 박 여사는 손사래를 쳤다. 너희 불편하게 내가 왜 들어가서 살아. 나 아직 혼자 지낼 만해. 불편하긴요. 저희가 어머님 옆에 있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저희가 마음이 안 놓여요. 그리고요, 하준이가 할머니랑 매일 같이 있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서윤도 거들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귀찮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희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 곁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빛의 박 여사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지.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것은 상상도 해보지 않은 삶이었다. 늙고 병들어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앞섰다. 하지만 자신을 짐이 아닌 함께하고 싶은 가족으로 여겨주는 아들 부부의 마음이 얼어붙었던 그녀의 가슴을 녹였다. 그리하여 세 세대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었다. 생활 습관도 달랐고 사소한 의견 차이도 여전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화를 내는 대신 대화를 했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다. 박 여사는 서윤이 차려주는 저염식 식단에 투덜거리면서도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었고 서윤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드라마를 보며 그날 있었던 일을 조잘거렸다. 하준이는 할머니 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재롱을 부렸고 그 덕분에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과일을 깎아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가족의 갈등을 다루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며느리에게 막말을 퍼붓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박 여사가 혀를 찼다. 어휴, 저 시어미는 늙어서 곱게 늙어야지. 왜 저렇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람. 그 말에 서윤과 민준이 웃음을 터뜨렸다. 박 여사는 자신이 과거에 어땠는지 까맣게 잊은 듯했다. 아니, 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달라진 것이리라. 서윤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파트 단지에 심어진 벚꽃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몇 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와 어둠 속에서 홀로 울던 밤이 생각났다. 그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는 이렇게 눈부신 봄날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곁에 앉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녀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가족이란 처음부터 완벽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부딪히고 상처받고 깨지고 또 그것을 함께 붙여나가는 기나긴 과정을 통해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을. 하준이가 서윤의 무릎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엄마도 할머니 되는 거야? 그럼 우리 하준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엄마도 할머니가 되겠지. 그때도 엄마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아이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곁에 앉은 박 여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아주시는 것처럼 엄마도 너희 곁에 있어줄게. 그것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자 과거로부터 힘겹게 얻어낸 사랑과 지혜를 다음 세대로 기꺼이 흘려보내겠다는 따뜻한 다짐이었다. 창밖에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들의 평화로운 저녁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그 축복 속에서 시간은 다시금 부지런히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또 4번이 더 바뀌었다. 벚꽃이 피고 지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동안 세상은 조금씩 변해갔고 그들의 가족 역시 새로운 모습으로 단단해져 갔다. 하준이는 어느덧 초등학교에 입학해 제법 의젓한 어린이가 되었다. 매일 아침 집안은 하준이를 중심으로 분주하게 돌아갔다. 서윤은 하준이의 알림장을 챙기고 민주는 아이의 실내화 가방을 현관에 내놓았다. 그 모든 과정의 활용점정은 박 여사의 몫이었다. 그녀는 혈압약을 챙겨 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정성껏 끓인 누룽지로 하준이의 아침을 먹이고 혹여나 아이가 학교에서 배고플까 싶어 매일 다른 종류의 과일을 깎아 작은 통에 담아주었다. 할머니, 오늘은 청포도예요. 그럼 우리 강아지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 먹어. 알았지? 네. 씩씩하게 대답하고 현관을 나서는 하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박 여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에 그녀와 정정만이 남았.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그녀의 삶은 조용해졌다. 예전처럼 친구들과 등산을 가거나
노래 교실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일은 없었. 대신 그녀는 하준이의 하교 시간에 맞춰 집을 쓸고 닦고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소일했다. 저녁이 되어 식구들이 모두 돌아오고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낙이었다. 서윤 역시 그 평화가 좋았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승진해 어깨가 무거워졌지만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저녁과 시어머니의 다정한 맞이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퇴근 후 저녁 식사와 육아라는 또 다른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을 먹고 하준이의 숙제를 봐주고 남은 시간에는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다. 가끔은 박 여사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막장 드라마를 보며 흉을 보기도 했고 홈쇼핑에서 파는 반찬거리를 같이 주문하며 웃기도 했다.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서유는 진심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박 여사는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는 든든한 동지이자 인생 선배였다. 민주는 두 여자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며 안도했다. 한때는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했던 아내와 어머니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위하는 따스함으로 가득 찬 것을 보며 그는 이따금씩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했다. 그는 퇴근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케이크를 사오거나 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알음사 들고 오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삶이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예고 없이 돌멩이 하나가 나라와 파문을 일으키는 법이었다. 그들에게 날아든 돌멩이는 바로 하준이의 학교 생활이었다. 하준이가 2학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다. 언제나 밝고 명랑하던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학교 다녀왔다는 인사도 건성으로 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날이 잦아졌다. 박 여사가 간식을 들고 들어가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애가 왜 저럴까? 어디 아픈가? 박 여사의 걱정스러운 말에 서윤도 고개를 갸웃거렸다. 요즘 들어 통기운이 없네요. 제가 오늘 밤에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님. 그날 밤 서윤은 하준이의 방에 들어가 옆에 누웠다. 하준아,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뭐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하준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웅얼거렸다. 아니야, 엄마한테는 말해줄 수 없어. 엄마는 하준이가 기운 없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한데. 서윤의 다정한 목소리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하준이는 더듬더듬 이야기를 꺼냈다. 같은 반 친구인 진우가 계속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이었다. 준비물을 숨기거나 뒤에서 가방을 잡아당기는 것은 예사고 다른 친구들과 놀지 못하게 이간질까지 한다는 것이었다. 왜 진우가 하준이를 괴롭히는데? 몰라. 그냥 내가 자기보다 발표를 잘해서 싫대. 아이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서윤의 가슴에 불덩이가 치밀었다. 그깟 발표가 뭐라고 어린 것에게 이런 상처를 준단 말인가. 그녀는 하준이를 꼭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다. 그랬구나. 우리 하준이 그동안 혼자서 너무 힘들었겠다. 엄마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있으니까 괜찮아. 다 해결해 줄게. 다음 날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윤에게 전후 사정을 전해들은 박 여사는 당장이라도 학교로 쫓아갈 기세였다. 어떤 놈의 자식이 감히 우리 강아지를 건드려. 내가 가서 그놈 머리끄덩이를. 어머님, 진정하세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윤이 급히 그녀를 말렸다. 그럼 어떻게 해? 애가 저렇게 시퍼렇게 질려서 돌아왔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으라고? 일단 제가 담임 선생님께 먼저 연락을 드려볼게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학교 측에서 중재를 해주시도록 요청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선생한테 말해서 뭐가 해결이 돼? 요즘 선생들이 선생이야. 그 부모한테 직접 전화를 해야지. 어머님,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요. 섣불리 부모한테 연락했다가 오히려 저희가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어요. 진우 엄마가 그 반엄마들 사이에서 좀 유별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진우 엄마는 학급 임원을 도맡아 하며 엄마들 모임을 주도하는 소위 핵인싸 엄마였다. 자기 아이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극성으로 유명했고 그녀의 눈밖에 나면 아이까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한다는 흉흉한 소문도 있었다. 서유는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아들을 위해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담임 선생님과 조심스럽게 통화를 했다. 선생님은 안 그래도 두 아이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 지켜보고 있었다며 잘 중재해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진우의 괴롭힘은 더 교묘해졌다. 이제는 하준이를 빼고 다른 친구들만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고 단체 채팅방에서 하준이에 대한 험담을 하는 식으로 아이를 고립시켰다. 하준이는 점점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 밤에는 악몽을 꾸며 울었고 아침에는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거부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적막감에 휩싸였다. 서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때마침 회사에서는 그녀가 몇 년간 공들여 준비해온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발탁되었다.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도 모자랄 판국에 아들의 문제까지 겹치자 그녀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잔소리가 그녀를 기다렸다. 선생은 뭐래? 아무 조치도 안 취한대. 계속 노력하고 계시대요, 어머님. 노력은 무슨 놈의 노력? 애가 다 죽게 생겼는데. 야, 너는 애미라는 게 회사 일이 그렇게 중요해? 당장 내일이라도 학교에 찾아가서 엎어버려야지. 뭘 하고 있는 거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섭섭함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머님, 저라고 속이 안 상하는 줄 아세요? 저도 미치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머님처럼 감정적으로 나섰다가 하준이 입지만 더 곤란해지면 어떡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세상은 무슨 자식 새끼가 맞고 오면 눈 뒤집히는 게 부모 마음이야. 너는 그 마음도 없어? 결국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졌다. 한때 서로를 보듬던 따뜻함은 간데없고 날 선말들이 비수처럼 오갔다. 민준이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한번 터진 감정에 두근 쉽게 막아지지 않았다. 서유는 자신의 노력을 몰라주는 시어머니가 야속했고 박 여사는 며느리의 미지근한 대처가 답답하고 원망스러웠다. 과거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그들 위로 다시 드리워지는 듯했다. 그날 밤 서유는 잠든 하준이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내가 부족한 엄마라서, 내가 일에 미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힘든 건 아닐까.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해 며칠 뒤 사건이 터졌다. 박 여사가 하준이를 하교시키러 갔을 때였다. 교문 앞에서 진우가 또다시 하준이의 책가방을 빼서 바닥에 던지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 순간 박 여사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진우의 팔을 거세게 붙잡았다. 이놈 자식, 네가 지금 무슨 짓이야? 어른도 없는 데서 친구를 이렇게 괴롭혀도 되는 거야? 진우는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필 그때 진우 엄마가 비싼 외제차에서 내리며 그 광경을 목격했다.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손을 대세요?
화려한 옷차림에 진우 엄마가 빽 소리를 질렀다. 남의 집 자식이 귀하면 우리 집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당신 자식이 우리 애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알기나 해? 뭐라고요? 우리 진우가 얼마나 착한 앤데 하준이 어머님도 아니고 할머니가 뭔데 나서서 이래요? 혹시 요즘 애들 교육은 할머니들이 시키나 봐요? 본인 아들, 딸들은 바빠서 애한테 신경도 안 쓰나 보죠? 진우 엄마의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박 여사의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렸다. 교문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성이 오갔고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들이 웅성거리며 구경했다. 결국 학교 보안관까지 출동해서야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그 일은 삽시간에 엄마들 단체 채팅방에 퍼졌다. 하준이 할머니, 교문 앞에서 난동부림. 요즘 노인네들 극성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왜곡된 사실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서유는 회의 중에 쏟아지는 메시지들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유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박 여사에게 소리쳤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제발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내 손주놈이 눈앞에서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만 있으라는 게 말이 돼?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머님 때문에 일이 더 커졌잖아요. 이제 하준이 얼굴 들고 어떻게 학교 다니라고 이러세요. 온 동네에 이상한 집안이라고 소문 다 났어요. 소문? 그깟 소문이 무서워서. 네 새끼 기죽는 건 괜찮고? 너는 정말 애미가 맞냐? 제가 엄마가 아니면 누가 엄마예요? 어머님은 그저 손주 예쁘기만 하시죠. 하지만 저는 하준이의 사회생활, 미래까지 다 책임져야 하는 엄마라고요. 어머님이 저지른 일, 이제 제가 다 수습해야 해요. 제발 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서윤의 입에서 끝내 끼어들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야 말았다. 그 말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박 여사의 가슴에 박혔다.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거실에는 서윤의 거친 숨소리와 깨질 듯한 침묵만이 남았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다. 한때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던 집에 다시금 냉기가 흘렀다. 박 여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르기 시작했다. 서윤은 홧김에 내뱉은 말을 후회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다. 그 불편한 공기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하준이었다.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의 눈치를 보며 더욱 주눅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먼저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다. 서윤아, 당신 마음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도 당신만큼,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하준이 일로 속상해 하셨을 거야. 표현 방식이 서툴렀을 뿐이야. 어머니는 평생 자식을 위해 몸으로 부딪혀 싸워오신 분이잖아. 당신처럼 현명하게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을 뿐이라고.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지쳐 보여. 회사 일에, 하준이 일에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이겨내자. 응? 남편의 따뜻한 위로에 서윤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그녀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엄마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무력함과 죄책감을 시어머니에게 전가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민주는 이번에는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박 여사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윤이, 제가 원래 속이 깊고 신중한 애잖아요. 하준이한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밤새 고민하고 애썼을 거예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우리 때랑은 너무 달라져서 그런 거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쟤도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서 저러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박 여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 역시 후회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놓여 있는지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를 그르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그날 밤 서윤은 조용히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다. 박 여사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에 박 여사의 어깨가 움찔했다. 서윤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어머님이 하준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께 상처를 드렸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본 박 여사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괜히 늙은이가 나서서 일을 망쳤어. 내 마음도 모르고 내 속상한 것만 생각했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용기를 냈어요. 서윤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상처받고 오해하고 다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그들의 유대는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가족이란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갈등이 닥쳐와도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갈 힘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배우고 있었다. 다음 날 서윤은 결심했다. 그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내고 아침 일찍 진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우 어머님, 저 하준이 엄마입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 일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과 제가 꼭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문제 더 이상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진우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오후에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 장소에 나가는 서윤의 뒤로 박 여사가 조용히 따라 나섰다. 어머님, 나도 같이 가마. 가서 내가 어제 일은 정식으로 사과해야지. 하지만 그 여자애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너를 몰아세우면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그냥 네 할 말만 해. 뒤에는 내가 버티고 서 있을 테니. 박 여사의 말에 서윤은 코끝이 찡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 버티고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진우 엄마의 태도는 여전히 쌀쌀했다. 하지만 서윤은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그동안 하준이가 겪었던 일들을 녹음한 파일과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하준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어머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까지 가는 것은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진우의 행동이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저도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겁니다.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진우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박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륜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진우 엄마, 나도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소. 늙은이가 애한테 손댄 거 100번 잘못했으니 용서하시오. 하지만 내 말을 들어봐요.
자식 키워보니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고, 내 자식이 밖에서 맞고 오면 속상한 만큼 내 자식이 남을 때리고 오면 더 가슴을 쳐야 하는 게 부모여.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화가 나중에는 몇 배가 되어 내 자식한테 돌아옵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명하게 생각해요. 박 여사의 진심, 어린 조언에 시종일관 나를 세우던 진우 엄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도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의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국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이만 너무 생각했어요. 하준이에게. 그리고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진우는 하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두 아이는 어색하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유는 해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박 여사는 다시 예전처럼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하준이가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저녁이었다.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옛날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하준이의 사진이 있었다. 이야, 우리 하준이 이때 정말 아기였네.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이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진우 그놈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같이 얼마나 고생했냐. 박 여사가 혀를 차며 말했다. 그 말에 서윤이 미소 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어머님, 그때 우리 정말 한 팀이었잖아요. 덕분에 다 이겨냈죠. 한 팀은 무슨, 내가 사고치고 네가 다 수습했지. 박 여사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다. 하준이가 앨범을 넘기며 물었다. 엄마, 할머니, 근데요, 진우 말이에요.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 슬픈데 우리 할머니 보니까 자기 할머니 생각나서 좋다고요. 우리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아이의 말의 거실에는 잠시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단지의 벚꽃나무는 이제 세월의 흐름만큼 훨씬 더 굵고 풍성해져 있었다. 그들이 함께 통과해온 수많은 계절과 시련들이 저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가족이란 비바람을 피하는 온실이 아니라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함께 맞서며 서로의 뿌리가 되어주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것이었다. 그 나무 아래서 그들의 이야기는 또 다른 봄을 맞이하며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